현대의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과학자와 공학자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미래연구소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공학박사 임철웅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지금 현대의 최첨단의 기술 그리고 최첨단의 이런 어떠한 상황들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예측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이런 기술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주변의 이런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와, 벌써 그런 게 돼?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저거는 진짜 대단하다 했던 것들이 실은 다 가짜였던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상담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화 기술이죠. 그 대화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AI 챗봇이나 뭐 아니면은 AI 로봇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담 수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데이팅 앱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상담 AI를 개발한 사람이면 데이팅 앱에 침투시켜서 알고리즘을 학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과 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데이팅 앱에서 이성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알고리즘이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해버리고 싶네요. 세상에 솔로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네. 네. 실제로 근데 네. 이루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팅 앱 같은 연애 과학이라는 그 카카오톡 그 앱에서 대화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그 챗봇을 만들었었는데 약간 여성 혐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생활 유출 등의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만약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험을 역으로 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한 이루다가 거기에서 데이팅 앱을 수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방법을 수집했다면 네.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거기로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들을 유혹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그래서 데이팅 앱에 성공했으면 감사합니다.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꿈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성능이라고 할까요? 또는 인공지능이 정말로 사람과 같다, 또는 사람처럼 지능이 있다, 또는 이해를 한다, 뭐 마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튜링 테스트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튜링이라는 분이 이제 컴퓨터를 처음 만드신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분이 먼저 제안을 했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실험자가 키보드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챗봇처럼. 그래서 뭐 하나는 인공지능, 하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인공지능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대화 능력이라면 이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다 또는 지능이 있다,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튜링 테스트의 기준이죠. 그렇죠. 튜링 테스트에서는 이제 지능, 마음 이런 개념까지 넘어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음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지능의 인간에 가까운 대화 능력 정도. 약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튜링 테스트가 굉장히 오래된 테스트긴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제시된 그 테스트 기준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인공지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막 인공지능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뭐 몇십 년 전에 밥솥 광고에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진짜로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세요. 김지호가 했던 밥솥 광고예요. 네. 그래서 김지호 밥솥 광고 치면은 완전 그 거의 흑백은 아니지만 물론 굉장히 화질 나쁜 그런 TV에 나올 법한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 밥솥이라고 말해요. 네. 근데 그때도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밥솥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튜링 테스트가 그러니까 일단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게 인간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를 구분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자를 속일 정도의 알고리즘을 만든다라는 네. 거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GTP3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써요. 그리고 뭐 에세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쓰고요. 그 GPT-3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죠. 그걸 네네.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렇죠. 뭐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GTP3가 그거를 이해를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과학자셔서 용어에 민감하지. 네. 어쨌든 이제 질문을 하면 굉장히 그럴듯한 답을 내놓습니다. 네, 그것이 과연 이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또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그런데 이제 뭐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뭐 50% 사람들이 맞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50%의 확률로 맞춘다는 거는 거의 사실 잘 모른다는, 다들 그렇죠, 헛갈려 그렇죠.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또 이거를 정말로 튜링 테스트는 실제로 얘가 컴퓨터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너 가족 얘기해봐 뭐 아니면 뭐 너 좋아했던 사람 뭐 어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인간의 경험과 관계된 질문들을 뭐 답변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GTP3 같은 경우도 굉장한 대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는 주제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상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인데 개인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그런 그 히스토리들을 쭉 들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전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GTP3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의 친구가 뭐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의 친구가 그 사람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주어가 내가 지금 친구 얘기를 하는지 내가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부모 얘기를 하는지를 GTP3는 어느 순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적당한 정말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고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상담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GPT-3에 이런 출력문을 넣어야겠네요. 야, 말 똑바로 해라고. 미안한데 말 좀 똑바로 다시 해줄래? 라는 그런 출력문을 넣어놓으면 그렇게 말했을 때 다시 한번 말하게. 네,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그 대화 챗봇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그 알고리즘 상으로 뭐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떤 식의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어떤 식의 대답을 해라라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카테고리에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의 대답들 예를 들면 뭐라고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이제 옵션을 탑재하고 있죠. 그 제가 좀 된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의 SF 작가 중에 김보영이라는 작가님이 있어요. 그래서 설국열차의 그런 이런 자문도 잠깐 했었고 근데 그분이 쓴 단편 소설에 그 반신불수인 사람이 그 일종의 그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라인 게임이 이제 끝나는 거죠. 서버를 이제 종료하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받을 만큼 받고 그 게임을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게임을 떠나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사람이라는 건 게임을 하는 사람.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의식불명, 혼수 상태인 그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게임에서 그냥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이제 계약 조건인 거죠. 그 사람이 가입할 때. 근데 문제는 찾아갔는데 2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그 사람인데 누가 인공지능인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이름이 뭐예요?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막 말을 해요. 또 막 물어봐요. 지금 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프로그래밍 된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로 불쾌해서 난 더 이상 당신과 말하지 않겠어요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대한 것을 좀 알면 그 사람을 약자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성관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저한테 꼬치꼬치 묻는 건 좀 무리하지 않아요? 이런 문장 하나로도 실은 굉장히 자신을 포장해버릴 수 있는 그런 대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튜링 테스트에 버금가는 일반인을 속이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할 수도 있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인공지능을 이제 범용으로 다른 데다 쓰다 그럼 못 쓰겠지만 네. 누군가를 그렇게 내가 인간인 척 속이는 용도로만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지금 뭐 심심이나 아니면 뭐 이루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화 능력에서 보면 농담도 굉장히 잘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기분 나쁜 농담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발끈하는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꽤 잘해요. 꽤 사람같이 그럴듯하게 하고. 얘가 발끈하면 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된다고. 얘가 살아있지 않는 걸 알면서도 아씨 잘못했나?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의 바른 인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발끈하면 어씨 미안한데? 약간 이러면서 주의하게 돼. 심지어 되게 욕도 잘하고요. 뭐 말꼬리 잡고 늘어주기도 잘하고 또 그것도 이렇게 그 대화의 그 캐릭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운 말만 하는 캐릭터 또는 험한 말도 잘하는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굉장히 꽤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 주고받는 대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하긴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믿고 싶으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심이를 쓰는 사람들은 심심이가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인공지능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 나와 대화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루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꾸 더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인격적으로 안 대하고 막 막대하는 것 같아도 얘가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찔려. 그런 마음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겨다 보니까 일반인을 속이는 거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상상을.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정말 인공지능의 대화 능력에 대해서 대화 답변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그래서 정말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아니 얘가 나한테 내가 이런 말을 했기로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감정을 이입한다든지 뭐 한다면 정말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그 대화 능력들이 단순히 또 알고리즘만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는 주제는 이제 상담이란 말이죠. 상담 AI. 상담 AI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튜링 테스트 얘기도 하고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상담 AI에 대한 얘기를 오늘 못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튜링 테스트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과학 철학과 과학사 쪽을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좀 관련해서 들려줄 만한 이런 좀 파생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이제 그 컴퓨터가 이해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면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답변을 굉장히 잘한다, 또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뭐 반응을 굉장히 잘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를 한다라고, 기계가 이해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그 기계는 뭐 이해를 하는 기계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정말 기계가 이해를 하는 걸까라는 대표적인 논변 중에 하나가 중국어방 논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존설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사고 실험인데요. 어떤 방 안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국어라는 게 너무나 외계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예로 든 거예요. 사고 실험 어쨌건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건 가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 바깥에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질문을 써서 이 방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이 적힌 쪽지를 보고 그 방에 있는 매뉴얼북을 보는 거예요. 이 매뉴얼북에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내가 여기 이 똑같은 글자를 이 사람 눈에는 이제 중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거의 그림처럼 보이겠죠. 이거를 찾아서 여기서 다시 뭐 거기에 해당하는 뭐 단어를 다시 찾아서 뭐 이거를 베껴 쓴 다음에 방 밖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규칙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쪽지로 적어준 중국어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이 인풋으로 들어갔죠. 대답이
아웃풋으로 나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럼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중국어 질문을 받아서 중국어 질문을 답변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모른다. 아,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모르지만 이 방 전체라는 시스템, 방 전체라는 시스템은 중국어를 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밥솥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밥솥도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밥솥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 생일을 넣어요. 혈액형도 넣어. 그러면 그 사람의 바이오리듬이 대충 나와요. 네. 그게 뭐 과학적이가 아니고를 떠나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밥을 지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걔가 그날의 내 기분을 읽고 아니면 그날의 내 기분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라고 광고는 포장하지만 얘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공지능 우리는 우습게 보죠. 인공지능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도 실은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알파고는 지가 뭘 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존설의 중국인 방 살해는 사고 실험 일종의 자의식에 관련된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가 뭘 하는지 몰라. 알파고도 지가 바둑을 해갖고 예를 들어 저는 바둑 잘못하고 온목으로 비해서 5알을 연결했어. 아싸 이겼다가 아니에요. 5알 연결 완료잖아요. 그게 개념의 차이예요. 이세돌은 졌네 망했다. 인간의 패배인가 이런 생각하지. 이세돌도 그러고. 네. 근데 기계는 5알 연결 완료 이렇게 수행. 그러니까 엔터 쳤으면 우리가 영상 하다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영상이 멈추잖아요. 네. 스페이스 멈추고 얘가 스페이스 멈춘 거를 딱 입력받고 영화를 멈추고 아싸 성공 이게 아니라고. 아싸 주인님 말씀대로 오늘은 0.01초 만에 성공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되려면 이게 자의식이 되면 아싸 성공이 돼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존설의 사고 실험을 통과를 하는 건데 네네. 그 안에 있는 중국어를 매뉴얼대로 하는 애는 지가 뭘 하는지 모른다. 그렇죠. 네. 그게 결국 자의식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님의 말씀 이런 예시대로라면 자의식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존설의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최신의 그런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딱 어떤 의식, 우리는 자의식 또는 자유의지와 같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네. 특질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뇌는 그러니까 수많은 신경 다발들이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컴퓨터로 얘기를 하면 이 신호들을 병렬 연산을 한다는 거죠. 네, 동시에 다발적으로 네. 수많은 곳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냥 생겨나는 현상이 의식인 거예요. 의식이 어떤 신호가 의식이다 또는 어떤 인과관계를 거쳐서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생겨난다. 네. 사고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다. 이런 과정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존설이 처음에 이제 그 논의를 했을 때 이 과정이 예전에는 이제 그 컴퓨터가 네네. 컴퓨터의 연산작용 또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그러니까 되게 연산 알고리즘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명령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 뭐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뭐 if 뭐 조건절 쓰고 뭐 루프 함수 쓰고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경우면 이쪽으로 가고 저 경우면 저쪽으로 가고 뭐 기준치에서 몇 이하면은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예를 들면 뭐 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하면은 여자로 분류하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분류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딥러닝 방식인데 딥러닝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실제로 어떻게 딥러닝이 그 많은 것들을 분류하는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어떤 신경망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뇌와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이렇게 다층적인 그
인공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 노드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망처럼 막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노드와 노드들이 정보를 가진 신호를 주고받는 노드와 노드들이 이렇게 여러 층위로 이렇게 망처럼 뻗어가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의식 활동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설이 나중에 이제 논증을 하기에 야 그렇다면 이 방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어. 중국어 방 안에. 그리고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쪽지를 주면 중국어로 쪽지로 질문을 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를 찾아가지고 답을 내놔.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어? 존설의 반론은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공지능의 그런 인공지능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어 체육관 체육관 버전인 거죠. 이 체육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체육관이라는 시스템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봐야 해.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 존설의 이런 중국인방 논쟁은 네.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의식은 그런 자의식은 얘네도 어느 순간에 생길 수 있는 거다라는 쪽으로 답이 난 건가요? 사실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의식은 어느 순간 또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기계도 진화라는 걸 할 수 있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주류적인 흐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그렇군요.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제 데니엘 데니시라는 그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상의 행동들이 예측이 되면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겠지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대상은 지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그게 기계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지향성을 가지는 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뜨끔한 사람들 많아요. 나는 내 삶은 지향성이 없는데 우리는 뭐 마음이 없다는 겁니까? 지향성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향성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파. 네. 그러면 그다음 저 사람의 행동은 밥을 먹겠지? 라는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면 뭐 알파고 같은 경우 또 지향성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알파고의 그냥 그 행위는 그 다음 알파고가 다음 어떤 수를 놓을까라는 건 알파고가 이기기 위한 수를 놓겠죠. 그렇죠. 어떤 수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목적. 알파고는 이기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수도 이기기 위한 수를 놓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 대상은 지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공이 던지면 공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텐데 거기에 공의 의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은 그냥 물리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공은 지향계에 속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나 뭐 알파고나 아니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지향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지향계에 속하는 대상들은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나 이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다니엘 데니스. 이건 굉장히 좀 무식한 질문을 하면 그럼 공이 던져지는 그 순간 날아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공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을 합리적 행위자로 바라봄으로써 그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리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 공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서 그거를 그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바둑이라는 법칙을 알고 있고 얘는 어쨌든 승리라는 어떻게 보면 던져지는 거잖아요. 승리해라라고
인간이 던진 거고 그 과정 안에 있는 공 같은 애는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이 과학자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과 공학자들이 이런 질문하니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기계가. 네. 과학자는 그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공학자는 어쨌든 코딩을 하는 사람도 공학자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기계어라고 한단 말이죠.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기계어. 네. 아니면 뭐 이런 코딩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는 기계와 나 사이의 소통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과학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면서 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GPT-3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기계를 이해시킨 게 과거에 코딩 언어로 이해시켰다면 지금은 이제는 말로 야 사람 말 잘 알아듣는 아니 뭐 엑셀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 이러면 얘가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과거에는 이걸 코딩 언어로 했던 거고 네네, 그 그렇죠. 언어가 좀 명령어를 일일이 다 그렇죠, 입력을 그렇죠. 해줘야 됐었죠. 그렇죠. 명령어를 쓰는 그 코딩하는 것이 예전의 언어였다면 네. 지금은 인간의 언어를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코딩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가 이계국어를 하는 게 된 거지. 과거에 내가 이계국어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얘가 이계국어를 하는 상황이 돼서 좀 더 인생이 편해지는 자동 번역기 정도로 이런 우리는 공학자들은 이해할 수도 있는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이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부터 구분을 해야 명확하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좀 재밌는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제 기능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명령어를 과거에는 입력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 인공지능을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학습을 시키는데 이 딥러닝 방식,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일일이 여기서 입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다음에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남자와 여자도 구분하고 사람도 구분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 학습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잘 봐. 이 사진은 여자야, 이 사진은 남자야, 이 사진은 여자고, 이 사진은 남자야. 다 일일이 이거를 라벨을 붙여서 다 구분을 하게끔 데이터를 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진은 뭘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이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동안에 학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라벨링 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사진들을 그냥 보여주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뭐 수백 장의 사진을 줬는데 수백만 장의 사진을 줬는데 뭐 대충 이런 사람은 여자고 대충 이런 사람은 남자야. 그러면은 다음 사진은 남자겠어 여자겠어? 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몇 번의 그냥 학습 사례만 가지고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인간과 비슷한 식으로 이 인공지능은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GTP-3 같은 경우도 퓨샷 학습이 가능한 이제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사고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과정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남자와 여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남자를 설명하는 것과 여자를 설명할 때 언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이 감각이 받아들인 거에서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다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런 우리는 너무 어린애들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은 학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학습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약간 그 사고가 언어의 영역을 벗어나면서부터 그게 인공지능이 더 빨라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학습을 시킬 때 처음에 라벨링 작업이 그거잖아요. 그 언어로 라벨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 예전에 펑션 작업 이게 만약 이게 있다면 이거고 이게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건문의 연결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언어가 기준이 됐지만 이제는 그걸 인공지능이 알아서 사고를 하면서 풀어나가 사고라고 표현하면 물론 안 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에서 벗어난 그런 패턴을 찾는 게 가능해지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의 영역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네, 싶은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스스로 패턴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자연어를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써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그 머신러닝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뇌에 우리가 뭐 모비딕 같은 소설들을 막 읽어준다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뭐 고래가 뭐 아니면 바다가 뭐 이랬을 때 또 비슷한 부위에서 뉴런이 반짝여요. 그러니까 고래, 바다, 항해를 하다, 뭐 이랬을 때, 그리고 뭐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 예를 들면 도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도시에 연관된 빌딩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빌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뇌 안에서도 단어들이 서로 다른 거를 벡터 값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네. 다른 방향성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많은 벡터를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라는 단어는 아빠, 뭐 가족,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벡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사실 또 다른 층위에서 보면 엄마라는 단어는 여자에 해당하는 거고 아빠라는 단어는 남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또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층위에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층이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GTP3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몇 층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0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 단어의,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의 벡터 값들을 서로 연결해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적당한 답변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것들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뇌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어나는 일과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인간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층위를 좀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루핑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말을 잘하고 더 유머러스한 말도 잘 만들어낸다고 해요. 네네. 그 연결성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예전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문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말을 잘 못한다고 느끼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이 더 이런 지적인 사람을 존중하는 측면도 그 부분을 우리의 무의식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GPT-3가 이제 점점점 그게 층위도 많아지고 층위도 많아지면서 연결성도 강해지고 서로 오가는 게 더 확실해지면 얘는 점점 더 세련된 어휘를 구사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것만큼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우리의 감각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이미 존재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걸 토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의식에 다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유사과학적인 이런 사고 방식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참 이래요. 이게 정말 말하기로 하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 끝도 없고 정말로 해야 될 얘기도 참 많고